여름이 되면 늘 그렇듯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한적한 산골 마을의 작은 펜션이었다.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니 경치도 좋고 무엇보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예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물론 오래된 마을에는 항상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마을에도 밤에 울리는 방울 소리에 얽힌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출발 당일 우리는 모두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씨도 화창했고 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운전은 숙소 예약을 담당한 내 친구 지훈이 맡았다. 마을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주변의 수려한 경치가 그런 불편함을 잊게 만들었다.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즈음 길가에 있는 낡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조심하십시오. 밤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그저 웃어 넘겼다. 방울 소리라니 정말 옛날 이야기네. 펜션은 예상보다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은 목재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밤에는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들 말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산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산책이었지만 산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해가 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들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GPS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는 완전히 져서 사방은 어두워졌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들은 건 착각이겠지. 지훈이 말했지만 방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두려움에 서둘러 발을 옮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어느새 우리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길이 끝나지 않았다. 어두운 숲속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은 결국 헛수고가 되었고 우린 같은 장소를 빙빙 도는 기분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 밟히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낡은 방울이었다. 소리가 난 것은 이 방울이었던 걸까? 하지만 누가 여기에 이런 것을 두고 장난을 치는 것일까? 결국 우리는 숨이 턱에 차올라 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사방에서 들려오던 방울 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췄고 정막만이 숲을 감쌀 뿐이었다.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거기 사람 있어요. 우리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고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다행히 숲을 지키는 마을의 관리자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데리고 펜션으로 돌아갔다. 방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래된 전설일 뿐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섬뜩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펜션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다시금 방울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는 귓가에 맴돌아 잠을 방해했다. 친구들은 모두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지만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괜히 펜션의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가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본 것 같았지만 피곤한 머리는 그것이 환상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마침내 아침이 되자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마을의 어귀에서 다시 한번 그 낡은 표지판을 보았다. 조심하십시오. 밤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그 마을의 전설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여름밤이 되면 그 방울 소리가 꿈속에서 다시금 나를 찾아왔다. 여전히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아파트였지만 주변 환경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어닉스플레인드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0년 전 501호에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사라진 가족은 부모와 딸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와 직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기 시작했고 몇 주 후 경찰이 집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그저 뜬 소문이라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집 근처를 지날 때면 항상 오싹한 기분이 들곤 했고 특히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기묘한 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고장인가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거실 창문을 닫아 두어도 아침이면 항상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며칠 후 다른 곳에서 발견되곤 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하며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느 날 밤 꿈을 꾸고 있었다. 낯선 여자아이가 나타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너무도 슬퍼 보였다.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으로 범벅이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후로 그 여자아이는 매일 밤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같은 곳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꿈속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미묘한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휩싸이곤 했다. 이상한 경험에 지친 나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 그 결과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가족의 딸은 8살이었고 실종되기 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해. 거기서 우리가 모두 같이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넘길 수 없었다. 꿈속의 여자아이가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꿈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것만 같은 압박감이 밀려왔다.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 당시 사건을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서에 문의하고 그 당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래된 신문기사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았다. 그 가족은 실종 전 이상한 전화 수십 통을 받고 있었고 경찰이 기록한 마지막 통화는 늦지 않게 와줘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문을 품고 아파트의 지하실에 내려갔다. 그곳은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고 들어가는 입구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면 갈수록 압박감이 느껴졌고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찾아왔다. 내가 도착한 곳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곳에 나와 같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 남긴 글들과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이는 나의 꿈에 나타났던 그 여자아이였다. 그녀의 사진 아래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를 찾지 않으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해야 해.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사람들이 사라진 곳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대상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내 꿈속의 아이가 전하려던 경고는 분명 명백했다. 나는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와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후로도 그 여자아이는 꿈속에 종종 나타났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아파트를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때때로 그 꿈속의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지 생각하게 된다. 나처럼 그 꿈을 꾼 누군가가 아파트에 새로 이사와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들이 내린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저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지내게 된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방을 구하기 위해 서울 외곽 지역에서 원룸을 얻었다. 월세는 저렴했지만 방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다만 집주인이 이 방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살아야 해라고 당부한 점이 약간 찜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워낙에 좋은 조건이라 나는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하고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이내 밤마다 나를 자꾸만 깨우기 시작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집주인에게 소음 문제를 이야기했다. 집주인은 담담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세입자들이 많았어. 그런데 조사해보면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더라고.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는 게 속 편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의 반응에 나는 더 이상 뭘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움찔 놀란 나는 문을 얼른 닫고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차가운 기운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은 바로 내 침대 아래였다. 어쩐지 침대 밑에서 오싹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침대 밑을 확인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지만 억지로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고개를 숙여 밑을 확인하자 그곳엔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들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고 장소는 모두 이 방으로 보였다. 그중 가장 뒷줄에는 어린 소녀가 세상 모르고 웃고 있는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진에는 한 구석에 희미하게 구해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위 눌림이 계속됐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소녀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들었던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목소리였던 것일까? 그녀가 내게 뭔가 말을 걸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근처 경찰서를 찾아가 집에서 발견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소름이 끼쳤다.
몇 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소녀가 있었고 그 소녀는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이다. 경찰은 그 소녀가 찍힌 사진을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조사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웅웅거리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내가 겪은 것이 환상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소녀는 이제야 안식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몇 개월 후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살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를 마친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 방을 둘러보았다. 방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바로 벽 한 구석, 소녀의 사진이 발견된 그 자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채로였다. 나는 조용히 그곳을 나섰다. 지금도 가끔씩 그 방에서의 추억이 떠오른다. 아직도 그녀가 어디선가 이 방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